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번역가 지망생이 모르면 손해보는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번역가 지망생이 모르면 손해보는 5가지에 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5가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앞으로 전달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번역가 지망생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번역 일감 받는 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번역 일감을 받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 2가지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데 이 2가지를 갖추고 있는 게 어려워서 번역 일감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지망생들이 많습니다. 아, 번역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고 여기에 비즈니스 마인드가 더해진다면 번역 일감을 안 받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번역 훈련 이렇게 다 뭉뚱그려 버리니까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여기 안에 막상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비즈니스 마인드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번역 훈련을 번역 훈련 내용만 여기에 이렇게 적자면 설명하자면 1시간도 사실은 부족해요. 아,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기술 번역에 관련된 내용인데 영상 번역, 출판 번역에도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 번역, 산업 번역,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를 다루는 번역가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번역 훈련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다뤄야 하는 외국어, 그 다음 나의 모국어, 한국어, 그리고 번역 공부 이 3가지가 합쳐져서 번역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공부라고 하면 제가 말하는 영어 공부는 영어 문법책 한 권을 사서 달달 외우세요라고 하는 방식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어는 진짜 영어를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쓸 수 있고 정말 영어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공부법들을 말합니다. 물론 영문법 공부하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영문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영어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쓴 영문법 책이 있어요. 그런 책으로 공부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영어는 영어의 원어민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의 특성, 어떤 뉘앙스, 그들이 설명해주는 내용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식으로 바꾸면 한국인이 이해하기는 쉽겠지만 이 원래 영어에서 느껴졌어야 하는 그런 뉘앙스 전달이라든지 원래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용법 같은 걸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한국식으로 좀 쉽게 풀려고 하는 이 시도에서 조금 왜곡이 일어나거나 좀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영문법도 공부하긴 해야 된다. 영어 회화도 공부해야 되죠. 번역이라는 건 일단 텍스트, 글자와 좀 씨름하는 시간이 많은 작업이니까 영어로 작성된 뭐 기사문, 어떤 영어 원서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읽으셔야 되죠. 한국어 공부, 번역 공부, 여차저차 이런 애들을 다 묶어서 번역 훈련이라고 합니다. 번역 훈련에 대한 내용만 소개를 하면 3시간 넘게 걸립니다. 좀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요런 애들이 훈련이 돼 있다 치고, 여기에 비즈니스 마인드가 더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비즈니스 마인드라는 건 굉장히 유용한 접근 방식인데, 어떤 주제에도 적용이 됩니다. 일단 우리는 번역가 지망생의 관점에서 번역 일감을 받는 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관점으로만 소개를 해드리면 비즈니스 마인드 너무 간단해요. 뭐냐면 고객에게 내가 유익을 줘야지. 고객이 원하는 걸 내가 제공해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접근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 나라는 사람은 나의 문제에 어, 80% 이상 집중이 되어 있어요. 나의 문제, 나의 상황,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든 게 나. 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포커스를 나에서 고객으로 옮겨가는 순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요걸 조금 더 풀어보면 내가 고객에게 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고객에게 줄 만한 전문 지식, 번역 실력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없으면 그 부분을 채워주면 됩니다. 이제부터 배우고 훈련하고 교육받고 채워주면 돼요. 그리고 이미 있으면 내가 고객에게 제공할 만한 서비스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고객이 좀 알아듣기 쉽게, 고객이 좀 나를 찾기 편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고객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고 고객이 나를 좀 쉽게 찾을 수 있게 작업을 해주는 것, 그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번역가는 프리랜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프리랜스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추는 것, 그리고 비즈니스 마인드가 얼마나 더 잘 다듬어져 있고, 다듬어져 있다라는 건 고객이 번역가를 찾고, 이 번역가와 계약을 맺어서 일감을 주고받고 하는 이 과정을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편리하게 해줬느냐에 따라서 그 번역가는 자리를 빠르게 잡아갈 것이고 더 좋은 조건의 일감을 잡게 됩니다. 아무튼 번역 일감 받는 법은 사실 심플하다.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된다. 번역 일감 받는 법에 대한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다 풀기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무료 VOD를 신청하시면 그분들만 열람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3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영상 4개. 각각의 영상이 15분 정도 분량인데 짧게 짧게 중요한 내용만 콕콕 짚어서 제작을 했고요. 이 영상 더보기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번역, 일감 받는 법, 힌트, VOD 신청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번역가 대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영어 잘하고요, 번역 잘하고요, 뭐, 음, 학력 고학력이고요. 통번역 대학원 졸업했고요. 이러한 조건으로 접근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접근해 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번역가로 데뷔하고 번역가 데뷔에 좀 빠르게 번역가 데뷔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 보아하니 이런 점들이 있더라라는 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보면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고객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필요한 번역가는요, 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키워드를 캐치를 쏙쏙 해냅니다.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이것도 비즈니스 마인드와 좀 연결이 되어 있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지금 고객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지금 고객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지? 지금 저들이 가장 해결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뭐지? 라고 접근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하여간 눈치 빠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하더라. 그다음 평소에 글을 쓰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좀 번역 실력이 좀 빠르게 늘거나 번역가 지망생인데 실력이 좀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국문과이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글 쓰는 습관, 일기 같은 거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눈치가 빠르다라는 건 텍스트, 글을 읽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 와중에서 어, 미묘한 작은 차이를 좀 빠르게 감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섬세하신 분들도 눈치 빠른 경우가 많은데 작은 차이를 감지하는 분들 그리고 뉘앙스를 좀 잘 파악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요런 얘기하죠.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는 걸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이분들 다시 말하면 관찰력이 좋은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관찰력뿐만 아니라 귀로 듣는 관찰력, 그리고 텍스트를 읽어 나가면서 이야기의 흐름이나 방향이나 요런 강약 요런 것들이 '변하고 있어.'라는 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고런 분들. 번역가 대비에 좀 번역가로 빠르게 대비하는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평소 글 쓰는 습관이 있는 분들, 이제 일기 쓰는 분들. 저도 글 쓰는 습관이 있어요. 편지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일기 쓰는 걸 좋아하고 일기뿐만 아니라 평소에 좀 생각이 많은 편이라서 그런 것들을 메모에 제가 들고 다니는 수첩에 수시로 이렇게 적습니다. 이런 글 쓰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조금 유리합니다. 그다음 글의 맥락을 잘 파악하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글을 읽어 줘도 그 이야기를 쫙 듣다가 그 핵심을 딱 간파합니다. '아 이 글의 맥락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 글의 목적은 이거구나.'라는 걸 파악한다는 거죠. 글에는 목적이 있어요. 글 쓴 사람이 그냥 오늘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걸 한번 구 어 이 '아무 규칙 없이 막 써내려가 보자.'라는 글도 있지만 보통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뭔지 눈치를 채는 거죠. 눈치를 채고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요게 의사소통을 할 때도 요게 굉장히 플러스 능력이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의사소통 '지금 뭘 원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건 어떤 의도가 있어.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봐.' 또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거야.'라는 것들을 캐치를 잘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고 반대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글의 맥락을 좀 잘 파악하는 분들 유리하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비즈니스 마인드가 여기서도 또 발휘됩니다. 나보다 고객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고객 생각하라고 해서 번역가가 번역료를 너무너무 적게 받아야 되고 싸게 받아야 되고 고객이 오밤중에 새벽에 자고 있는데 막 전화가 와서 "급한 건을 당장 처리해라. 지금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 문제를 당장 처리해라." 이렇게 좀 과도한 요구 또는 내가 처리할 의무가 없는 그런 요구까지 처리하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고객이 원하는 바를 내가 제공해 주고 또 당당하게 내가 제공해 준 서비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이 특별함을 최대한 높이 가격을 매겨서 번역가 입장에서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지금 번역가, 지망생 고민하는 거 어려운 점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 시기를 겪었고 자리 잡기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어 어쨌든 번역가 지망생은 번역 일감을 받아야 번역가 데뷔를 합니다.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려면 잠깐 나를 내려놓고 잠깐 나를 뒤로 살짝 밀어 두고 일단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번역료를 제대로 받으시라는 거. 번역가 지망생분들 중에서 '아 내가 지금 번역료 따질 처지가 아니지. 번역 일감부터 받아야지.' 좀 알아보니까 어렵대. "번역 일감 받기 너무 어렵대. 아 나 통번역 대학원이나 갈까?" 이렇게 빠지는 분들도 있고 "나 유학이나 다녀와서 언어 실력 늘리면 번역가 할 수 있을까?" 요렇게 빠지는 분도 있고. 번역료를 제대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번역 업계에 뛰어드는 분이 사실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 경력 번역가, 선배 번역가 또는 조언을 받을 만한 뭐 교수님 아니면 뭐 어떤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나를 컨설팅 해주는 내 멘토라든지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고 못하고 업계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이 세 가지 중에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요? 당연히 번역료를 많이 받는 게 좋겠죠?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경우가 제일 번역가에게 유리한 경우일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유리한 건 영어로 소통을 하고 번역료를 같은 노동을 한 대가로 번역료를 100원 받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조건은 한국어로 소통을 하니 좀 편해요. 한국어로 소통을 하니 조금 골치 아픈 문제도 의사소통을 하는 게 편합니다. 이게 실제로도 편하고 중요한 거 마음이 편해. 그래서 번역료가 좀 깎여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번역가님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똑같은 번역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왜 내가 받아야 되는 번역료가 반타작이 나거나 가격이 깎여야 되지?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영어로 소통을 하고 내가 받아야 될 번역료를 다 받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번역가에게. 그리고 최악의 조건은 이거예요. 영어로 소통을 하는데 번역료를 한국어로 소통하고 한국 업체와 국내 업체와 계약해서 받는 번역료 수준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또는 그것보다 못 받아요. 그 왜 굳이 힘들게 영어로 소통을 하느냐 이 말이죠.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잘못된 상황입니다. 조건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번역료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 우측에 남겨놓을게요. 내 번역료 괜찮은가? 이 영상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번역료. 내가 받아야 되는 번역료가 지금 요 왼쪽에 동그라미에서 가장 진한 보라색. 보통 이제 보통 고객이 일감을 줄 때 이름 있는 대기업 번역 에이전시에 일감을 의뢰하곤 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일단 대규모 번역 에이전시에게 일감을 주기 때문에 이 번역 에이전시가 일감을 의뢰받은 거죠. 의뢰받고 에이전시에서 번역가들에게 일감을 1차 하청을 줍니다. 1차 하청. 요게 이제 영어권 국가에 있는 아, 그 번역 에이전시들한테 일감을 받는 단계가 1차 하청에 해당됩니다. 내가 받을 번역료의 이 크기가, 파이의 크기가 몫이 가장 크죠. 그리고 여기에서 2차 하청이 이루어지는데요. 저처럼 이제 주로 해외 고객과만 거래를 하다 보면 경력이 한 3년 차 정도 지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일감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그 시점이 옵니다. 그때 번역 에이전시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팀을 꾸려서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요렇게 이제 번역가의 커리어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국내 업체들 중에서 원래는 개인으로 일을 하시다가 에이전시를 차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또는 처음부터 외국 번역 에이전시한테 일감을 하청받아서 어, 국내 에, 버- 국내에 있는 번역가들과 한국어로 쉽게 소통을 하며 그들에게 일감을 주는 그런 구조가 2차 하청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어, 나한테 일감을 주는 사람이 여기 1차 하청, 2차 하청 한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번역료가 절반 수준으로 또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직거래를 하면 사실 가장 좋아요. 그거는 경력 번역가들이 꿈꾸는 아주 이상적인 계약 조건의 형태이고 실제로 직거래를 하게 됩니다.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본인의 전문성을 충분히 잘 알리는 분들은 직거래를 한다면 만약에 내가 돈을 200원을 받게 되는데 직거래가 아니고 고객이 대형 에이전시를 통한 그 일감이 나한테 들어오면 200원짜리 일감이 이제 100원이 되거나 이거보다 더 깎이거나 이렇게 돼요. 그럼 100원짜리 일감으로 난 받아서 처리해서 100원을 받았어. 그런데 또 다른 번역가들은 보아하니 국내에
국내 에이전시 하청의 하청, 2차 하청을 거치다 보니 100원을 받을 수 있었던 번역료가 이제 50원이 되는 거죠. 그것보다 깎이거나. 이렇게 해서 하청, 재하청의 단계는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말도 안 되는 번역료가 아, 시장에 돌아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 10원을 준다거나 15원을 준다거나 영한 단어당 말도 안 되죠. 그런 단어 가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것저것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번역가 지망생님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청의 아래 단계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윗단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청의 구조로 윗단계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영어로 의사소통하고 영어로 어, 그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본사를 둔 대형 번역 에이전시들과 계약을 해서 직접 일감을 받으시는 것이 최대한 이 하청 구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영어로 이제 내 이력서를 작성해서 나를 어필해야 돼요. 나는 이러저러한 번역가야. 난 이러저러한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니 영문 이력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좀 심리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로 영문 이메일을 작성해야 돼요. 고객과 어쨌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비즈니스 영문 이메일을 주고받는 단계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필요하신 분들은 번역가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시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번역가 비즈니스 영문 이메일을 상황별로 작성하실 수 있는 자료는 제가 만들어 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로라의 번역 수업 오셔서 구매하실 수 있고, 나는 이거 지금 구매할 여력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번역과 이력서 샘플 같은 것들을 검색해서 많이 긁어 모으세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해서 영문 이력서를 만드시고 비즈니스 영문 이메일, 회화, 책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런 책들을 참고해서 공부하셔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영문 이메일 그 책 자료, 뭐 요즘은 챗 GPT한테 물어봐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번역가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영문 이메일 도서들과 번역가에게 필요한 비즈니스 영문 이메일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글 검색으로도 이 부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그다음 캣툴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번역가 지망생님들 중에 어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캣툴을 돈 주고 사면 번역이 알아서 다 된다더라. 요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캣툴이 변합니다. 캣툴이 뭔지도 모르는데 또 뭐가 변하는 거야? 네, 설명해 드릴게요. 고객이 A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또 B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고객은 이 번역료 돈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업, 조직, 정부, 이렇게. 고객은 돈을 아끼고 싶어요. 야, 반복되는 거, 이번에 돈 또 줘야 돼? 이거 좀 머리 좀 써봐. 우리 반복되는 거 번역료 안 줄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자. 그래서 찾은 방법이 메모리에 반복되는 그런 번역 언어쌍들, 데이터 있죠. 그런 애들을 저장을 해서 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메모리 저장해 놓은 거를 번역가한테 주고 이 반복되는 내용은 번역료를 깎던지 주지 말던지 어떻게 좀 해보자. 이렇게 하는 흐름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번역가가 사용하기 쉽게, 편하게 소프트웨어가 탄생합니다. 이 캣툴 프로그램인 거죠. 뭐 우리가 뭐 윈도우 같은 거 사가지고 깔듯이 그런 소프트웨어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뀌고 번역 자동화. 온라인 플랫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메모리에 반복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형태에 대해서 번역가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번역가 지망생이. 요런 사투리 있죠? 갸가. 요런, 이 무슨 말인가요?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갸가.
그때 봤던 애가, 걔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해당하는 걔가, 걔이야, 걔니?가 될 수도 있고, 맥락에 따라서 걔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번역가가 읽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읽고 판단한다. 우리 뇌 속에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어요. 에너지가 소비된다?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번역가가 노동을 했으면 번역료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노동을 제공했고 번역료를 받는 것. 이게 정상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번역가의 에너지, 번역가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인 내용은 번역료를 안 줄 거야. 아니면 번역료를 깎아야겠어. 고객이 이런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런 것들은 번역가들이 거부하자. 나는 그러한 계약 조건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운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현재도 있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MTP 가격을 거부했어요. MTP 이 가격 뭐라고 하더라?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MTP 가격 그 조건, 가격표라고도 부르거든요. MTP 가격 조건 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번역가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선택권이 있다면 MTP 할인 이 가격 조건은 거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대한 거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격 조건을 보면 100% 중복이 되는 경우 데이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걔야 이 걔라는 단어가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내가 찾아서 이걸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단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어, 맥락을 읽는 동안 사용하는 나의 에너지, 내가 의미를 확인하고 고르고 선택해야 되는 나의 에너지, 여기에 지불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어떤 가격 조건을 보면 100% 단어가 일치하는 경우 그 상황에 지불하는 번역료는 0원. 요렇게 가격 조건이 설정된 경우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이에요. MTP 가격 할인은 웬만하면 거부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정말 난 거부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그러면 100% 내용이 매치되는 경우, 그럴 때의 가격이 어느 정도로 할당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여간 번역가에게 굉장히 불리한 가격 조건이다. 그러니 캣2를 사면 번역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자동으로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좀 편리하게 다니려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엘리베이터가 내가 있는 층에 멈추게끔 버튼을 눌러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내가 가고자 하는 층을 또 눌러야 되고요. 자동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뭐, 손대지 않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된다. 정말 내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집 밖을 나가서 빵집으로 갈 거야. 빵집으로 가는 모든 동선, 모든 출입구, 알아서 자동으로 열려. 이러면 정말 자동이겠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캐툴이 번역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틀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메모리에 반복된 데이터를 저장해서 쓴다. 그러다가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됐어요. 보통 이제 캣툴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을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고 가장 대표적인 건 트라도스, 뭐 메모큐, mem소스 뭐 이런 애들 있고 또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문제는 각각의 이 캣툴 소프트웨어들이 가격이 비싸요. 70, 80, 90만 원 막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최소 캣툴을 막 두세 개를 구매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저는 트라도스 하나만 사서 충분히 그걸로 번역 일감을 처리하고 계약을 하고 자리를 잡았지만 일부 번역가님들의 같은 경우는 뭐 두세 개 정도는 사서 투자를 한다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비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요런 것들을 좀 기업들이 해결하고자, 어, 각자 이 플랫폼을 개발해서 구축을 했어요. 플랫폼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어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서
사이트에서 번역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왠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죠? 여기에도 조금 더 제가 덧붙일 이야기가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단계로 넘어옵니다. 현재 캐틀 프로그램도 쓰고 개인적으로 그다음 기업들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번역 에이전시랑 일을 하면 얘네는 꼭 자기네 플랫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막상 들어가서 일해 보니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작업 데이터 그냥 오프라인으로 보내줘. 내가 캐툴에서 작업 번역할게. 그게 훨씬 빠르겠어. 하면 또 자료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다가 결국 이들이 고객이 원하는 건 뭐죠? 돈 아끼자. 번역료 주지 말자. 아끼자. 줄이자. 그러다 보니 점차 이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번역 자동화입니다. 이미 번역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겠어요? 진행하는 동안에 이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였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인공지능 기계 번역을 한번 어, 이 시스템 만들어 보자. 번역을 좀 최대한 자동화해 보자라는 움직임이 지금 열심히 일어나고 있죠. 아까 메모리에 반복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으로 장땡이 아니다라는 부분 설명드렸죠. 왜? 번역가가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는 이 과정에 대해 노동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불리한 조건이에요. 번역가에게 불리하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탄생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너무 비싸. 그리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애들을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는 사놔야 다양한 프로젝트를 내가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또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다 보니 인터넷 속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인터넷이 끊기거나 하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1시간에 1000단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 가지고 내가 단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1 초를 기다려야 돼요. 이 1 초를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됩니다.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인공지능 기술로 번역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자. 번역 자동화를 이루자." 이렇게 하죠. 어 요 움직임 흐름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던 그러한 내용의 프로젝트들은 일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점차 사라지고 있고 많이 사라졌어요. 대신 기계 번역, 인공지능 기계 번역 기술과 인간 번역가가 협력을 해서 처리해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그런 일감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번역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력 번역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거 투입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를 처리해 보신 이 프로젝트에 투입됐다가 이제 나온 분들이 많으신데 굉장한 노가다다. 어 굉장한 노가다입니다. 이걸 언어를 내가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을 써도 맥락에 따라 뉘앙스에 따라서 이게 중심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기계에 일일이 상황마다 케이스마다 다 입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수정해 줘야 되고 어마어마한 노가다 작업이죠.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력이 투입이 돼서 인력이 투입된다는 건 거기에 비용이 엄청 많이 투자되고 있다라는 이거든요. 하여간 어마어마한 인력과 자본과 시간이 투자돼서 결국엔 번역 자동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치더라도 인간 번역가들이 이 번역 결과물을 정기적으로 오류를 검수하고 업데이트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작업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작업도 필요 없다라면 아마 지금 번역가님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모든 것이 자동화가 이루어진다면 옛날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때는 아예 정말 천지개벽 번역가 일자리가 없어진대라는 수준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비행기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어 비행기가 없으면
만약에 비행기가 없다면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비행기가 생겨서 우리가 그 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거나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예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온다면 아마 우리가 그때는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번역과 생존 팁. 요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번역 품질을 먼저 확보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번역 품질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그다음 번역 분야를 전문 분야를 개발하셔야 돼요. 번역 품질을 탄탄하게 만들지 않고 전문 분야로 바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하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요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씩 보면 번역 품질을 확보하시는데 이 작업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번역 훈련을 꾸준히 해야 번역 품질 확보가 되는데 문제는 혼자서 번역 봉사도 하고 번역 연습도 하는데 내 번역 품질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어, 제3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경력 번역가든 나보다 더 경력이나 경험이나 실력이 더 좋은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어, 그게 가장 빠르게 번역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번역 품질 확보하는 이 활동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번역 훈련이라는 건 최소 1년 정도는 하셔야 된다. 최소 1년 너무 막연하죠.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최소 1650시간 정도는 투입을 하셔야 된다. 주당 6시간 정도, 주 5일, 주 5일, 매일 6시간, 그렇게 1년 정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입을 했을 때 한 1년 정도면 그 이후에 번역 일감을 받고 번역 품질 어느 정도 큰 문제 없이 일감을 받으면서 번역 실력도 향상하고 번역 경력도 쌓아가고 동시에 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 조건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번역 훈련이 수동적인 훈련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수동적 훈련이 뭐냐면 번역 어떤 강의가 좋대. 들어봤어. 녹화 강의 들었어. 땡, 이건 수동적인 훈련입니다. 인풋만 들어온 거죠. 인풋 들어오고 아웃풋이 나와줘야 돼요. 인풋 들어오고 아웃풋 나와주고 내가 새로운 정보 지식을 흡수하고 이걸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나의 현재 실력과 내가 이해한 수준에서 한번 해보는 거. 이렇게 아웃풋이 나가줘야 됩니다. 그게 능동적 번역 훈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1600시간, 뭐 최소 1400시간은 능동적인 시간을 좀 많이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강의만 막 1600시간 듣는다고 실력이 알아서 늘지는 않더라라는 거. 전문 분야 개발. 전문 분야를 개발을 하고 얘를 강화를 해야 일감을 꾸준히 받으실 수 있는데 전문 분야 개발하는 게 중요하대. 이거 먼저 뛰어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에 다시 돌아오거나 번역 훈련하는 게 갑자기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포기하게 됩니다. 순서 바꾸지 마시고 먼저 번역 품질 확보하면서 내 번역 품질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직역2는 좀 벗어났어. 그 정도 되면 번역 품질 계속 꾸준히 향상시키면서 여기에 전문 분야 개발하는 작업을 동시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시면 되고, 그 다음 강화로 이루어져야 된다. 비즈니스 마인드가 또 나왔죠. 비즈니스 마인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기 쉽게 제가 이렇게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문장으로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 마인드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지? 기술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영상이 기술 번역입니다. 기술 번역은 산업, 그리고 이 시장의 변화,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생겼다더라, 또는 사회에 전반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더라, 이거에 굉장히 밀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말해요.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지? 지금 어느 분야에 일감이 많을까? 지금 번역가로서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까? 나는 지금 몸값이 높은 편일까? 평균일까? 낮은 편일까? 그 다음 내 몸값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문제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는 거. 방법을 찾았다, 힌트를 얻었다면 바로 실천하는 거. 이것들이 다 비즈니스 마인드에 해당이 됩니다. 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고 번역가 데뷔를 한 이후에도 이 마인드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어. 그래서 지금 거의 한 40분 됐나요?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번역 일감 받는 법 아까 소개해 드렸죠. 번역 일감 받는 법 힌트 영상 4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 VOD 신청하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도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15 분씩 아주 중요한 내용만 건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공부 요령 전자책 정가는 1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책인데 무료로 지금 한정 기간 동안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언제 이 무료 배포하는 이벤트가 중단될지는 제가 임의로 무작위로 이렇게 정하는 거니깐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고 신청하셨는데 "신청이 된다." 하시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요 무료 자료 둘 다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고요.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지금 내가 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이 더보기란에 남겨 놓은 로라의 번역 수업 제 사이트에 오시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강의라든지 전자책 또는 또 다른 그런 뭐 컨설팅 서비스 요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훑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댓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